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AI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황순백 학부생입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기말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챕터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저는 총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1번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2번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후기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1번 프로젝트 소개인데 2번 목차에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1번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과 결론, 그리고 영상을 통한 코드 설명 및 코드 실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영산대학교 AI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작년에는 블록체인 연구소 학부생 대표로 있었고, 올해는 인공지능 융합연구소 학부생 대표와 인공지능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자 트랙 대표 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흥미가 생겨서 올 초에는 다양한 공모전에도 참석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타 대외 활동으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파이썬, 딥러닝, R, 메타버스 등 울산 시민분들께 교육하면서 보조 강사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총 2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 AI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래 아열대화 농업인 대응 참고 사료입니다. 저는 요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학 본질적인 연구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난 학기 프로젝트에 이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지난 학기에는 기온 데이터 하나만을 가지고 단순 선형외기를 통해서 아열대작물이 자라는 시점을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온난화 대응 연구소의 연구원님께 참고 자료를 받았는데 해당 시나리오와 제가 예측한 값의 결과가 유사해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도출할 때 사용하였던 프로그램과 유사한 모델을 구현해보자 해가지고 기온 이외에 강수량, 풍량 등등 다양한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다중 선형외기를 한번 구현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과제 개발 요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 논문을 써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작물이 잘 자랄 것이다라는 관련 논문을 써서 왼쪽의 표와 같이 과제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재배할 때 참고할 만한 사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도출 과정입니다. 딥러닝을 처음 접했을 때 온난화 대응 연구소에서 연락을 드려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상한 시나리오 파일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파일과 본인이 예측한 예측값과 매우 유사해가지고 거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다중 선형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총 16주간 일정을 잡았는데 처음에 자료 정리, 자료 조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그리고 모델 적용, 논문으로 작성해서 사이트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활용한 데이터셋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오픈되어 있는 1973년부터 2021년 사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소 제곱법과 평균 제곱 오차 공식, 로지스틱 회기 등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고, 식물이 꽃을 피울 시기에 적합한 온도인지, 그리고 식물이 추위에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온도인지, 개화기와 내한성 온도를 적절한 온도를 세팅해가지고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아보카도는 1월에 영하 3도, 5월에 12.5도, 리치는 1월에 영하 3.9도, 4월에 12도를 기준으로 잡았고 이 근거는 온난화 대응 연구소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여러 작물 전문가들의 자료를 이제 총합해가지고 기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저작권상 PPT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순 선형회귀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통해서 y는 ax 플러스 b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값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결과 이제 울산 아보카도를 입력했을 때 아보카도의 내한성은 아까 영하 3도라고 하였으니 이 지점에 도달하는 온도는 1984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개화기 5월의 최소 기온인 12.5도를 만족하는 연도는 1990년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활한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리치를 입력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리치의 내향성은 이제 영하 3.9도인데 1964년도에 이미 만족을 했지만 이제 꽃이 폈을 때 버틸 수 있는 12도를 만족하는 연도는 너무 먼 시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리치의 내한성은 영하 3.9도로 이제 울산 지역에서 내한성에 도달하는 연도는 1964년에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화기인 4월에 이제 12도를 만족하는 연도는 2119년으로 엄청 먼 연도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겨울에 리치를 던져놔도 적어도 얼어 죽을 위험은 덜하다는 것입니다. 즉 온실과 같은 이제 난방 시설을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리치를 적은 돈을 들여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자, 기존의 모델에서 이제 추가적 자료서를 내서 개화기 온도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를 해서 개화기 온도와 이제 그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그 과정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예측 결과가 시나리오 결과랑 더욱 유사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초반에 되게 긍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온난화 대응 연구소와 연락 후 제공받은 시나리오와 관련된 PDF 파일에서 해당 시나리오에 사용된 파라미터 값들이 기온 데이터 하나만 사용해서 분석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도 단순 선형외기 모델처럼 하나의 데이터 값만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다양한 서적도 읽어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본인이 기상과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중 선형외기로 모델링하는 것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시간만 들이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빠르게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새롭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실습 코드와 이론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URL을 통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챕터 2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챕터 2에서는 두 번째 프로젝트와 활용된 개념, 그리고 영상을 통한 코딩 설명, 그리고 코드 실행, 그리고 실행 환경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제 한 7, 8주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I를 활용한 사과 병충해 판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사과를 인식하고 여러 병충해를 입은 사과의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어떤 병충해인지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CNN 신경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적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각 파라미터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농촌에서도 A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숙련된 과수종사자는 특징만 보고 해당 작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과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과수종사자는 어떤 병충해인지 잘 인지를 못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이제 사과의 이미지를 이제 카메라에 인식하면 어떤 병충해인지 판별해주는 모델을 구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물인식 기술은 이제 해당 프로젝트 이후에 확장돼서 더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은 이제 기간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방학에 이어서 마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활용된 개념은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전 처리를 거친 데이터, 그리고 케라스와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 그리고 연로, 그리고 CNN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컨볼루션 신경망, 동작 원리 등의 개념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리를 하고 모델 설계 및 구축을 한 다음 이제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테스트와 정확도 개선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고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이 YOLO, 이 You Only Look Once 오브젝트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서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병충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 모델을 한 번 더 뻗어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병충해에 대한 데이터셋이 이제 일반 개인이 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데이터셋이라서 많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이 오토크롤러입니다. 이 오토크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냥 본인이 직접 500, 600개 정도 추출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CNN 신경망을 통과시켜서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최적의 성능을 뽑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크롤러 마스터라고 이제 여기 GitHub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크롬 드라이버를 최신 드라이버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시스 파일을 받아서 실행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이제 이 GitHub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실행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여기 keyword.txt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이제 메인문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실습 그렇게 이제 메인문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스크롤 내려가지고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의 이제 웹 브라우저 버전을 확인하고 이제 입력된 키워드에 대해서 네이버랑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다운로드돼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439개의 데이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반의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그래서 사용한 게 셔플과 리피트 함수입니다. 셔플.리피트 함수인데 이제 셔플 함수를 활용해서 버퍼 사이즈만큼 랜덤하게 썼고 이제 리핏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읽다가 마지막에 도달했을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학습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위해서 원하드 인코딩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케라스의 카테고리컬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진 분류를 합니다. 이 이진 분류를 통해서 딕셔너리 안에 있는 4개의 라벨에 대해서 즉 사과, 탄저병 사과, 흠난 사과, 검변 무늬병 이 4가지 라벨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시켜 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인 CNN입니다. 이 CNN은 이제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확장하는 개념인데 이 단순한 선 형태의 특징 값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제 선이 모여서 특징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위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속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추론하는 개념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필터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에 적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 추출된 특징 값이 이 풀링,
풀링을 거치면서 이제 더욱 특징을 도드라지게 합니다. 흔히 쓰이는 풀링은 이제 최대값을 뽑는 맥스 풀링과 평균값을 뽑는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징값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또 이제 다시 컨볼루션망을 통과하고 풀링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자로 플랫 펴준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소프트맥스트 함수를 통과시켜서 분류를 해줍니다. 이 소프트맥스트 함수는 이제 통과된 값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주는데 이 라벨 4개에 대해서 합은 1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값이 큰 이 네 번째 레벨, 즉 지금 이것은 검은별 무늬 사과인 확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는 합성곱, 컨볼루션을 쓰는데 합성곱은 입력값 이미지가 커널, 즉 필터를 통과하면서 각각에 대응하는 위치의 값들이 곱해져서 더해집니다. 즉 이렇게 노란색 필터가 더해져서 곱해진 다음에 더해져가지고 여기 4,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합성곱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된 값을 특성맵, 피처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곱 이후에 이렇게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패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제 주변을 0으로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필터를 통과하더라도 이미지 사이즈 크기 변화가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맥스 풀링과 에브리지 풀링입니다. 특정 범위 안에서 최대값 출력, 특정 범위 내에서 평균값 출력을 통해서 이제 특징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전달된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꼭 중요한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현재 표현되고 있는 특징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적합을 방지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를 절약해줍니다. 즉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줍니다. 또한 이 풀링 과정은 전체 채널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치 사이즈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의 토크당 이제 가중치 갱신을 하는 관측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1000개의 관측치가 있다고 가정하면 배치 사이즈가 10개라면 1회 포크당 10번의 배치 사이즈 곱하기 100번의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중치 갱신을 100번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메모리 차지는 많이 하지만 많은 학습량이 가능하고 그만큼 속도도 빠릅니다. 학습에 있어서 적절한 배치 사이즈와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현한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띱니다. 총 10개의 층이 있는데 3번의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을 총 3번 통과합니다. 그리고 플래튼에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드롭아웃은 입력값에 대해서 만약에 0.5를 주게 되면은 반을 버립니다. 반을 0으로 바꿔가지고 과적합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인 이 포문, 3중 포문을 활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보시면 i, n, k라는 값이 있습니다. i는 범위가 0, 1, 2, n은 0, 1, 2, 3, k는 0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이제 초기에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17을 주게 되면은 i가 배치 사이즈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17, 18, 19 그리고 n은 그 에포크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여기 5 곱하기 5 곱하기 n 곱하기 5를 해서 이제 0에서 3까지의 값이 25, 30, 35, 4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k는 0.0001 플러스 0.00001 곱하기 k로 이제 0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지며 소수점 다리가 이제 0에서 9까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즉 0.0001에서 0.00019까지 총 10번의 학습률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즉 3 곱하기 4 곱하기 10해서 120개의 파라미터별 조합 즉 120개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로스와 에큘러시 그래프를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 또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프를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브플롯을 활용해서 이제 로스와 에큘러시 그래프를 저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H5 이제 H5 파일은 이제 모델의 웨이트 그리고 모델의 구조, 모델의 훈련 구성을 나타냅니다. 이 H5 파일을 로드해서 이제 재컴파일을 하거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들을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모델을 선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델 이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치 17, 에포크 25, 러닝 레이트 0.001 여기도 배치 17, 에포크 25, 러닝 레이트 0.001 모델을 끌고 와가지고 로드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 크롤러 마스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얻었을 때 해당 과정으로 CNN 신경망을 바로 통과시키면 오버피팅이 일어났습니다. 데이터셋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 특징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한번 거친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을 땐 바로 과적합에 나왔지만 전처리를 조금 거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코드 설명과 코드 실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3중 보온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하였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처음에 모델을 생성하고 i, n, k의 배치 사이즈와 에포크, 러닝 레이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주어서 이제 총 120개의 모델을 학습을 진행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차트 에큐러시와 이제 차트 로스 폴더에 저장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서브플롯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차트 파일 내부에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디렉토리에 이제 INK 순으로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이제 런타임상 모델을 삭제를 위해서 델 모델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델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GPU에 있는 메모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반복하여 120개에 대한 그래프 파일과 이제 H5 파일을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 당시 이게 120개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수시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드 모델이나 다른 학습을 진행할 때도 이제 GPU가 실행이 안 되니까 계속 오류가 나는데 이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랑 여러 파라미터 값이 파일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저장된 H5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로드 모델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어서 이 로스, 여기에 이어서 이 글러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행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터 프린터를 이제 콘다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파이썬 버전은 꼭 3.6 버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참 하단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인스톨을 진행시켜 주는데 이제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UDA 10 버전 그리고 CUDA는 7.4 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GPU를 파이참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텐서플로어 2.0 버전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텐서플로어 2.0 버전이랑 텐서플로어 GPU 2.00 버전을 인스톨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서 CUDA 10 버전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CUDNN 7.42 버전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설치 경로는 그대로 해주시고 이제 이 4번에서 나온 압축 폴더를 이제 푼 다음에 거기에 있는 빈 include 라이브러리 폴더를 복사해서 이 파일이 설치된 경로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후 재부팅을 해줍니다. 말로써 들으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해당 포스팅에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저는 이렇게 텍스트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pip 인스톨 해줍니다. GPU를 인스톨 해주고, 텐서플로우 GPU를 인스톨 해주고, sklearn, 그리고 필로우, 매트플로 라이브러리, 그리고 케라스 GPU를 설치해줍니다. 네, 아까 GPU 과부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이제 GPU 과부하 시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코드를 주석을 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코드가 시사하는 바가 이제 GPU 안에 이제 첫 번째 슬롯에 GPU를 사용하였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체감상 5배 느려집니다. 만약 주석한 상태에서 실행이 되신다면 굳이 주석을 해체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텐서 keras.model.load 모델 해가지고 이제 이 해당 경로로 모델의 구조, 그리고 weight, 모델의 훈련 구성 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불러온 모델에 이어서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컴파일 하지 않고 이제 에포크만 이어가지고 학습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발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컴파일해서 이어서 학습을 한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성능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과정에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추가적으로 준 경우에는 비록 과적합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성능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적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데이터 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과적합이 이제 일어나긴 하는데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 값별 상관관계를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로스랑 에클러시를 비교하고 이제 직접 눈으로 뽑는 겁니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그 모델을 로드해가지고 거기에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값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흠난 사과를 이제 검은별 무늬병 사고로 인식한 것 빼고는 과적합 말고 이 모델을 활용한 결과인데 이 한 가지 값 이외에는 이제 4가지 라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매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일지는 PPT에도 적어왔지만 연구 일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간에 이제 주제를 변경하긴 하였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단순 선행하기와 다중 선행하기 개념 이해, 그리고 직접 이미지를 수집, 전처리, 학습하는 과정에서 또 각 파라미터별 상관관계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각화시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CNN 신경망을 구성하는 값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중 포문을 활용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별 로스 에큐리시를 이제 자동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이썬을 활용한 이제 케라스 활용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향후 진로는 방학기간 합성곡과 관련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해서 이제 이미지 분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예정이며 이제 인공지능학 본질적인 학문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내년 7월 졸업 이후에는 인공지능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바라는 점은 이제 제가 구현한 이번 2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AI 컴퓨터 공학과 후배들이 이제 기원을 활용한 선형외기 모델과 크롤링을 통해서 직접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이제 자동으로 최적의 로스, 에큐러시를 가지는 모델을 탐지해 나가는 CNN 모델을 통해
딥러닝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간 정민포 교수님께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 교과목을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두 주제 모두 직접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크게 연관은 없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 비전공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제들이었지만 이제 매주 화요일 1시간씩 프로젝트 진행 상황별 긍정적인 피드백과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더욱 열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매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더 열심히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보고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실습 장비의 자유로운 활용과 학부생이 마음만 먹으면 교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전혀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피드백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AI 컴퓨터 공학과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